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은 지도자를 향한 복종과 독재 체제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북한 주민을 떠올릴 때면 김씨 일가의 백두혈통을 찬양하고 정부로부터 식량을 배급받아 생활하는 걸 당연히 여길 거라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 북한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후문입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골자라고 할 수 있는 배급 체계가 붕괴된 지 오래이며 주민들은 장마당을 떠돌며 가족들이 먹을 걸 겨우 얻어내면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제 위기론이 솔솔 제기되는 요즘 북한 현지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라도 불고 있는 걸까요? 오늘 랭킹스쿨에서 같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국내에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실 분, 무려 바다를 헤엄쳐서 탈북한 북한 비밀정보원 출신 이철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아무래도 너무 이 나라가 좋으니까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나라가 좋으니까 얼굴이 점점 좋아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또 최근 들어 보니까 북한의 상황은 점점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대로 갈 거예요. 점점 악화될 겁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북한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이철우님과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짚어볼 부분은 돈주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약간 돈줄이랑도 단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북한의 돈주,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돈주, 뭐 우리나라의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는 이제 뭐 부자라는 표현은 이제 자본주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안 쓰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뭐 돈주는 뭐 아닌가요? 뭐 부자는 안 되고 돈주는 된다 이런 건데, 돈이 많은 사람, 즉 돈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돈주라고 하는 거죠. 그 북한에도 뭐 줄임말을 안 쓴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쓰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돈주라는 그 돈의 주인, 그 사람들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돈주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개인 돈주머니를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금을 비롯해가지고 달러를 비롯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절대 북한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달러 100달러면 북한 돈 85만 원 내지 90만 원이에요. 부피가 많아요. 그 한 장 건사하는 게 낫지 북한 돈 가지고 어디다 쓸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뇌물 자체도 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다 달러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돈주라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쩌다가 부자가 되게 된 거예요? 방법은 우리처럼 무역거래하는 방법도 있고요.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체제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국가에서 그 개인들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국가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국가에서 얼마만큼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오케이! 왜 너가 벌어서 나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점점 북한이라는 사회를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거의나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장사도 하고 금도 팔고 수산물도 중국에다 팔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돈주들이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점점 몰락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진짠가요? 글쎄, 뭐 그건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김정은이 집권하고 처음에는 자기의 정권 지반을 마련을 하느라고 자리 틀을 좀 가지느라고 좀 착취를 했어요. 그리고 좀 풀어줄까 했더니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왜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 기본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무역거래를 안 하면 북한도 돈주들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북한 내부에서 돈을 벌어봐야 한계예요. 북한이 뭐 중국처럼 인구가 뭐 몇십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꼴을 딱 2,300만 놓고선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과 무역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몰락을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돈주를 포함해서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북한의 고위층마저도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작용했을까요? 북한 내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솔직히 저도 뭐 북한과 통화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연락을 하면 지금 현재는 탈북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은 가지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탈북하겠다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아요.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 또 몰래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실례 저도 있습니다. 네, 런닝맨 좋아하셨다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은 외국에 나가야 돼요. 저처럼 무모하게 바다로 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인데 물에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외국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 루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마음은 한국에 와 있지만 올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좀 연령대를 살짝 바꿔서 한국의 요즘에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무 귀 아프게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도 한국의 MZ세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세대를 일컫는 한 단어가 있을까요? 제가 북한에서 2016년 9월에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무슨 그런 세대를 일컫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장마당 세대 하다 나니까 그것이 이제 용어처럼 됐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무슨 장마당 세대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장마당 세대라는 게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장마당 세대라는 게 김일성이 죽고 난 이후에 94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서 배급 체제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부모들 속에서 태어난 애들 보고 이제 장마당 세대 하는 거죠. 그렇구나. 약간 또 생활 환경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우리는 MZ세대 시기별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갈 때 태어난 먹고 살기 힘들 때 태어난 사람, 고난의 행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뭐 이런 그렇게 분리를 좀 먹는 것과 조금 연관이 있죠. 그렇다면 그 장마당 세대 이전에 뭐 또 다른 세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대와 이 장마당 세대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치관이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 마인드도 달라요. 50년대, 60년대에 계셨던 분들하고 지금 세대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일성이 때 혜택을 받으면서 뭐 혜택 받아서 얼마만큼 잘 살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인데 근데 그때는 뭐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세대는 모르기 때문에 김정일 세대 때 얘기하면은 못 살았어요. 김정일 세대 때부터는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장마당 세대는 국가에서 내가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굳이 국가에 충성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해방이 돼가지고 땅을 주었던 김일성이 때처럼 그런 혜택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내가 국가에 충성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뭘 받아들이냐. 한류가 또 북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거를 보면서 이 가치관이 변하다라니까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때 세대하고 생각의 차이가 다른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무슨 전쟁 소리 나오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전쟁하면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전쟁하면 다 죽어 이래요. 이거 자체가 벌써 많이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딱 듣고 보면 그 마인드 자체가 김정은한테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던 법도 만들잖아요. 청소년 교양보장법이라든지 원래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근데 명분을 만들어서 가네들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만드는 거죠. 방금 또 처벌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최근에 김정은이 북한 MZ세대들 사형을 그렇게 많이 시킨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이거 진짠가요? 도라이 새끼지 뭐. 진짜예요? 그러면? 아니 자기 딸도 그러면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주희는 오죽이나 많이 먹었어요? 가는 인터넷이 다 될 텐데 그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지 애비 이름하고 지 이름 찾겠는데 근데 그건 가는 살구 일반 미성년자들은 죽이고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김정은이가 이제 청소년들이 한국 영화 이제 유포시킨 그 죄 가지고 2명을 교도소 보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원래는 예전에 그것이 없었는데 이 명분 없이 애들을 갖다가 처벌을 하자니까 법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 소년 노동 단련대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일 소년들에 대한 높은 처벌이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애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런 법들이 많이 나오고 처벌이 높아지는 게 이것도 한류예요. 결론은 젊은이들은 새 것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뭔가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 근데 북한 김씨 체제에서는 그걸 막아야 돼요. 왜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마인드가 바뀌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군복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총구가 김정은이한테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하면 공포정치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불안감이 또 김정은 스스로도 안에 많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은님께서도 요즘에 우리 한국의 신도시가 굉장히 핫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유 그렇죠. 우리나라의 주변에 요즘에 이제 외곽으로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북한 평양에서도 이런 신도시 개념의 화성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대요. 1년 만에 막 후다다다다다닥 엄청난 규모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이런 기술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을까요? 글쎄 뭐 저는 건설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조금 무식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높은 고층 아파트를 1년 만에 지으려면 얼마나 대충 지었을까요? 그거 1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뭐 기계가 가서 짓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기계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군인들도 동원되고 돌격대도 동원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북한의 구호가 있잖아요. 천리마속도. 그때는 아마 만리마속도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적인 거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주야간으로
돌면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시민트도 이게 굳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개무시하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간단한 실례로 평양에 있는 이제 평양남포고속도로 김정일 때인데 그 도로 완전 딱 썩었잖아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도로 찍찍 갈라지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 큰 차들이 속도를 못 낸대요. 달리다가 운동에 빠져가지고 막 날아가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날라리식으로 짓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난 가만 놔두는 것도 참 이상한 애고. 그러면 어쨌든 북한에 있는 그 신도시 개념의 화성지구 저렴하진 않을 거잖아요, 일반 집보다는.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아까 저희가 짚어봤던 돈주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 그래요? 날라리 뭐 1년 동안 지은 집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어떻게 하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겠어요. 그럼 여긴 누가 일반 서민이 살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죠. 국가에서 아마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건설도 개인들이 거의나 투자해가지고 한 게 많을 거예요. 국가에서 얼마 뭐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국가에 반납을 하고 그리고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또 뭐 판매를 하고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됐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은 아무리 높은 건물이어도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과장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네. 너무 이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을 너무 후지게 얘기하는데 평양에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데 단지 엘리베이터 이제 탈 때 관리공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뭐 1층에서 3층 올라간다면 눌러주고 자기가 직접 타가지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승강기 운전공이라고 하죠. 그런 운전공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시도 때도 없이 막 누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관리공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5, 60층 뭐 솔직히 북한에 무슨 뭐 100층짜리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60층부터 걸어 내려면은 출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무릎 마장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있긴 있는데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맞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뿐 평양에 있을 건 다 있다. 그럼 이번에는 내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모든 토지, 뭐 부동산 이런 거는 사회주의 국가고 이러니까 전부 다 국가의 소유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내 집을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북한의 모든 것은 산과 바다, 땅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김정은이 거예요. 당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죠. 이제 개인들이 집을 주고 사고 합니다. 팔고 사고 합니다. 내가 10만 달러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당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면 그 집을 당에서 돈 주고 가져가진 않아요. 그냥 무상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의 건 당의 건데 개인 거라고 말해도 또 과언은 아닌 게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주들은 아파트도 올립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국가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개인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민위원회 건설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아파트를 질 테니까 1층부터 몇 층까지는 국가에 주겠다.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아서 나 자재값도 뽑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해줍니다. 그 땅을 그리고 국가에서 파는 거나 같죠. 뭐 빌려주는 건데 파는 거나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돈주랑 나라랑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여다보면 북한도 역시 돌아가는 시스템은 거의 자본주의다.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 자본주의, 국가랑 돈주랑 거래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을 살짝만 바꿔서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지금 뿌리 근간에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북한도 받아들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게끔 돼 있잖아요. 공산주의 표현을 자체를 없앴어요. 사회주의로 바꿨어요. 왜냐면 사회주의보다 높은 단계가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걸 실현도 못 하는데 무슨 사회주의도 실현 못 했는데 뭐 공산주의를 실현을 해요. 다운시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고 북한 체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체제, 그 잘난 체제마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그 사회주의 헌법대로 하자고 하면은 북한의 모든 사람은 다 불법이에요. 간부할 것 없이 다 죽어야 돼요. 뇌물 받는 것도 죄니까 그것도 죽어야 돼요. 건설하는 것도 죄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한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회사를 맡겨도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변했댔어요. 왜냐면 무슨 공장이 돌아가려면은 지배인이나 당비서가 있어요. 지배인 당비서 무능력한데 그 못 돌아가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공장을 접수를 해서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전문 경영인 같은. 그렇죠. 북한 당국도 그걸 알면서도 누가고 아웅하는 시기죠. 근데 또 이런 식으로까지 안 풀어주면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들고 일어나죠. 그 사회주의 시스템대로 딱 갔다 가면 사람이 그 뭐고 다 너무 조이면 터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검열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왜 내려가냐? 조였다.
폈다 줄였다 폈다 하는 거예요. 터질까 하면 놔주고 또 너무 또 사람들이 또 풀어지면은 조여주고 나쁜 놈들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한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또 유튜브. 이 유튜브가 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을 거라는 의심으로 폐쇄가 됐었던 북한 유튜버 유미가 또 최근에 복귀를 했고요. 또 어떤 외국 인플루언서 역시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게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 너무 속보이게 노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저도 봤거든요. 그 러시아의 여자가 북한에 가가지고 하는 거. 네. 자 북한에서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러시아 여자가 거기 가서 뭘 찍고 뭐 올린다고요? 아니 그거 모른다고 그걸?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엔 그 여자 고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 당국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집도 주고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완전 뭐 폐쇄된 국가고 진짜 악의적인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이 나와서 뭐 유튜브를 하면서 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선전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외국인이잖아요. 러시아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러시아 중국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는 굳이 믿을 필요가 없죠. 뭐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가서 찍어가지고 올린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뻔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야 이거 한 개 나라에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면 외국 인플루언서 말고 또 최근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유튜버가 북한 유튜버 유미예요. 유미 영상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유미의 정체 철은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봤는데 북한 어디 소속돼 있는 애일 거예요. 배우 같지는 않고 뭐 조통평이라든지 뭐 39호실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아마 뭐 어디서 키워가지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애일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죠. 그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가 뭐 북한에서 살면서 핸드폰을 못 써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업로드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북한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찍은 거 봤거든요. 백화점도 가고 뭐 식당도 가고 하는 거. 야 이거 뭐 너무나도 속보이고 너무나도 짜여 있는 거 다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자기네가 하는 거지 그건 절대로 개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면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도 알고는 있나요 혹시? 몰라요. 유튜브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라요. 북한 사람들 오직 아는 것 딱 두 가지 세 가지 있을 거예요. 핸드폰은 전화하는 거다. 핸드폰은 문자 보내는 거다. 영상을 볼 수 있는 거다. 그거면 끝이에요. 뭐 우리처럼 인스타를 한다, 페이스북을 한다, 유튜브를 본다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어플 자체가 없으니까. 뭐 우리처럼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휴대폰 처음에 사면 그 기초 앱 어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요. 앱을 깔 수 있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제시한 이제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북한에 가보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철우님 모셔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한 덕분에 또 속속들이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MZ세대가 있고요.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장도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견고한 김 씨 일가의 세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무려 3대에 걸쳐 자행된 불합리한 독재 체제도 변화의 흐름을 이겨내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또 저희 몇 개월 만에 본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늘 랭킹 스쿨은 뭐 제가 잘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자꾸 북한 생각이 생각나요. 그때 뭘 했더라 하는 생각들이 떠올라가지고 또 그래도 제가 살던 기억도 또 되살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으시죠? 제가 죽어서도 영혼도 가기 싫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